소란스러운 건물 로비, 중년의 여성이 경비원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어디 손을 대?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년 여성은 경비원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갚아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왜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을까요? 저와 경비원, 그리고 그 여자, 무슨 관계였을까요? 그 장면은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제 사무실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전업주부가 낮에 웬 사무실이야?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집에서는 저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장을 보고 빨래를 널고 잔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름도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요. 그날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미래타워 1층 로비 익숙한 화면이 떠 있었거든요. 출입 게이트, 안내 데스크, 정문 회전문, 그리고 경비 데스크까지. 제 빌딩의 심장 같은 곳. 저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나 확인하려고 CCTV를 켰을 뿐인데 화면 속 공기가 갑자기 탁해졌습니다. 로비 한복판,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소리부터 사람을 눌러버리는 그 중년 여성. 단정한 코트에 번쩍이는 명품 가방. 손을 휘젓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 여자는 누군가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대하듯 경비원을 몰아붙였고 주변 사람들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로비 전체가 자기 집 거실인 것처럼요. 경비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드는 게 화면로도 보였습니다. 그분은 늘 그렇습니다. 누가 쏘아붙여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는 표정을 먼저 꺼내는 사람. 저는 그 자세가 더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손을 대, 경비가. 경비원이 손을 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건네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여자는 더럽다는 표정으로 물러섰고 그 순간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 한번 낙인 찍으면 끝이라는 태도. 그리고 찰싹. 그 여자의 손바닥이 경비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크고 선명한 동작이었고 주변의 고개들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분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표정도 맞섰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얼굴로 모든 시선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라 심장이 위로 솟구쳐 목구멍을 꽉 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도 마치 제 뺨이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손바닥이 저릿했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기 전에 더 먼저 올라온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을 또 당하고만 있네. 라는 오래된 기억 같은 감정이요. 저는 손을 떨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걸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오래 참아왔고 참는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었으니까요. 세상은 울음보다 증거에 먼저 반응한다는 것.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집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어머니 점심 약속 잊지 말고. 그 문장 하나가 제 분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지금 제 빌딩 로비에서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집에서는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더 가까이 당겨 확대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과 주름과 굳은 입술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중에 극각 경비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 해도 저는 절대 못 넘깁니다. 저는 그날 그 뺨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보여줄 겁니다. 단 방법은 뜨겁게가 아니라 차갑게. 사이다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도망갈 구멍을 하나씩 막아가는 데서 나온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왜 그 경비원을 보며 그렇게 무너졌는지, 그 여자가 왜 하필 그 로비에 나타났는지, 제가 왜 그날부터 똑같이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갚아주겠다로 마음을 바꿨는지.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 여자가 제 인생을 함부로 만지려던 그 순간, 저는 그 여자의 인생을 법대로 꺾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장 믿고 있는 것부터, 가장 자랑하는 것부터, 가장 숨기고 싶은 것까지 차근차근 다 꺼내 보일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끓인 냄새, 섬유 유연제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당연함이 공기처럼 눌러앉은 냄새요. 이 집에서 저는 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대꾸하지 않는 며느리, 눈치 빠른 아내, 적당히 웃는 사람. 그게 제 역할이었죠. 거실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보다 더 큰 한숨을 쉬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썹부터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그랬듯 제 하루를 검열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뭐 샀냐, 왜 늦었냐. 저는 대답을 짧게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만큼은 말이 길어지면 안 됐습니다. 제 속이 들키면 계획이 꼬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저는 머릿속에서 낮에 CCTV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뺨, 그 침묵, 그 고개 숙임, 그리고 그 여자의 표정.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느낌. 단순히 시댁에서 보던 얼굴이라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어떤 장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바로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칼이 되지만 손잡이가 없으면 내 손부터 베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소리, 국그릇이 상에 닿는 소리, 그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로비에 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경비원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직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제 혀끝에 피마처럼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부터 피곤함과 짜증이 묻어났고 옷을 벗어 던지는 동작은 늘 거칠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그는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씹는 소리조차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힘들었어? 같은 말을 꺼냈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질문이 하나뿐이었거든요. 낮에 그 여자가 왜 하필 우리 빌딩 로비까지 왔지?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날뛰었지? 그리고 왜 경비원에게 그렇게까지 했지? 정답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통제 밖의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하고 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목소리부터 커집니다. 무엇보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판단한 사람에게는 손이 먼저 나갑니다. 저는 그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수년을 한 집에서 봐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일부러 오래물을 틀어놓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주방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의 혀는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다녀오셨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녀오긴. 사람 하나 길을 못 펴게 하더라. 남편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 건 경비실에 말하면 되지. 왜 직접 가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경비, 말이 통해야지. 손이 더 빠르더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더 빠르다라는 말 속에 낮의 찰싹 소리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죄책감이 아니라 무용담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속을 더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그들은 내가 가미로 끝냅니다. 이 집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감히 말대꾸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감히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 감히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로요. 그날 새벽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마저 죽이며 거실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서랍엔 문서 몇 장, 보험증권, 도장 정도가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 안쪽 다른 종이들 사이에 제가 따로 숨겨둔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낮에 급히 저장한 CCTV 영상과 그 이후 추가로 확보한 몇 가지 파일을 넣어둔 것.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 그런데도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누군가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거짓을 찍고 누군가의 손을 수갑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두 겹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조용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저는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남편이 어떤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빌딩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갑질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중요한 건 제가 감정으로 덤비면 그들은 미친년으로 만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순서를 지키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첫 번째는 왜 그 여자가 하필 우리 빌딩에 왔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CCTV를 켰습니다. 이번엔 로비만이 아니라 주차장,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까지 전부요. 그 여자의 발걸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그걸 찾으면 저는 복수가 아니라 처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아주 불길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로비에서 난리를 치기 직전 402호를 향해 올라갔다는 기록이요. 그 402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숫자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또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시어머니의 잔소리까지 어제와 똑같았죠.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참다가도 이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저에게 그 선은 어제 로비에서 들린 그 찰싹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뒤 저는 곧장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러 시장 가는 척 평소처럼 초라한 옷차림 그대로요. 이 집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달라져도 눈치채고 이유를 묻고 끝내는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평범한 며느리의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제 방패였으니까요. 하지만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제 시선은 하나로 고정됐습니다. 어제 밤새 머릿속을 떠다닌 숫자 402호. 건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하나, 횡단보도 하나가 마치 제 마음을 시험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건물 지하로 들어가 보안실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딱 한 문장만 되뇌었습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자. 순서대로 하자. 보안실 문이 닫히자 세상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모니터 수십 대가 어두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가장 가운데 화면을 띄웠습니다. 로비 CCTV. 어제 그 장면이 처음부터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오는 순간, 경비원이 방문객 절차를 안내하려는 순간, 그리고 그 여자가 목소리를 키우는 순간, 손짓이 커지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는 순간까지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경비원의 얼굴이 정면으로 잡히는 프레임에서요. 땀에 젖은 목덜미,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다 굳어버린 입술, 굳은 살 박힌 손. 화면 속 그는 그냥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너무 오래 봐왔고, 너무 많이 빚져 있었고, 너무 늦게 지켜드렸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손을 올렸고, 그 손바닥이 뺨을 때리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원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주변 사람들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저 장면이 더 잔인한 건 폭력 자체보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만하세요를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괜찮으세요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일상이 깨질까봐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영상의 시간을 뒤로 돌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로비에 들어오기 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부터요. 주차장 카메라. 그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었고 둘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4층. 4층 입구 카메라를 띄웠습니다. 그 여자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었고 망설임 없이 어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적힌 호수는 밤새 제 머리를 괴롭히던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402.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402호는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려 했던 구역이었습니다. 가족과 내 일을 분리하려고 일부러 모르는 척해왔던 영역. 하지만 어제 이후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죠. 저는 입주 테넌트 리스트를 불러왔습니다. 402호의 계약자 이름을 보는 순간 눈꺼풀이 잠깐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글자로 확인하니 현실이 더 날카롭게 들어오더군요. 그 이름은 제 남편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뜬 상태 표시가 제 숨을 막았습니다. 임대료 체납, 연체 누적, 독촉 기록 다수. 저는 보고서를 더 열어봤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2달도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옆에 면담 요청, 통화 불응, 내용 증명, 발송 같은 기록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여자가 로비에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불이 붙은 문제를 손으로 눌러 끓여 들어온 거였던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402호에서 나온 여자의 얼굴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의 여유가 아니라 나오면서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동자가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로비로 내려온 직후 그녀는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치 자기 분풀이를 할 대상이 필요했던 사람처럼요. 짧은 대화가 영상에 잡혔습니다. 경비가 어디 손을 대? 경비원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찰싹. 저는 화면을 멈춘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제의 분노가 단순히 갑질을 봐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하필 그 사람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402호 문제까지 엮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쌓아 올린 탐욕이 드디어 제 발밑까지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프린터의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이동 기록, 402호 연체 내역, 면담 요청 로그까지 전부요. 서류가 한 장씩 뽑힐 때마다 제 안에서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CCTV 화면을 다시 크게 확대했습니다. 뺨을 맞은 경비원의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참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품격이었고, 그게 그 사람의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참아온 만큼 제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요. 그 여자가 로비에서 풀어버린 그 손버릇의 대가가 무엇인지, 402호에 숨어있던 문제의 끝이 어디인지 반드시 보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보안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402호에서 외부 사람이 또 온다는 겁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서류 가방을 든 남자와 함께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이제 궁금증은 하나였습니다. 402호에서 대체 무슨 서류를 처리하려는 걸까? 그리고 그 서류가 완성되는 순간 어제 그 여자의 뺨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더 큰 죄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오후 저는 절대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다리던 진짜 실수는 언제나 사람이 방심할 때 터지니까요. 오후가 되자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집에서는 장을 본다며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고, 머리는 대충 묶고, 옷도 늘 입던 칙칙한 패딩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안정적이면 마음도 안정적이라고 믿잖아요. 저는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변하지 않기를 원했고, 저는 그들이 원하는 평범한 며느리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니까요. 하지만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타워였습니다.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하 보안실로 내려갔고 모니터 앞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관리팀이 말한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비 카메라, 엘리베이터 카메라, 4층 복도. 카메라까지 세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노는 어제 이미 끝났고 오늘부터는 계산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로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예상대로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한 얼굴, 더 높은 턱, 더 조급한 걸음. 마치 오늘은 끝내야 한다는 목적 하나만 들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까지 반듯하게 넘긴, 딱 봐도 서류 처리 전문으로 보이는 사람.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민원 처리도 항의도 아니다. 계약이다. 그들은 로비를 지나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역시나 4층. 저는 모니터 화면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카메라에 두 사람의 표정이 잡혔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고 남자는 서류 가방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떳떳한 사람은 고개를 들고 찔리는 사람은 먼저 눈을 피하죠. 그날 그들의 눈은 계속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4층 복도 카메라에서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4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도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속도를 올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숨기려는 사람들은 늘 똑같습니다. 빨리 들어가고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려 합니다. 시간을 최소화하면 죄책감도 줄어든다고 믿거든요. 저는 관리팀에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오늘 402호 방문자 명단과 출입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제부터 출력해둔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402호 임대료 체납 내역, 내용 증명 발송 기록, 통화 불응 로그, 그리고 오늘 방문자의 입장 시간까지. 저는 서류를 펼치며 제 안에서 하나씩 퍼즐을 맞췄습니다. 402호는 남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어제 로비에서 경비원을 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는 서류 가방 남자를 데리고 402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지금, 왜 하필 오늘, 왜 서류를 들고? 그 답은 의외로 빠르게 나왔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문자로 보내온 내용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입 등록 요청 법무사 사무장. 목적 서류 전달 및 날인. 날인. 도장 찍는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제 등골을 식혔습니다. 이 빌딩은 제 소유였지만 402호는 세입자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일일이 들여다볼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날인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날인은 단순 업무가 아니라 무언가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 집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날인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돈, 재산, 소유권, 책임 전가.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어제 로비에서 들린 중년 여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경비가 어디 손을 대? 그 말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손이라는 단어에 유독 예민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물건을 건드린다고 믿으면 폭발하는 성격. 그런 사람이 왜 경비원의 손을 문제 삼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손이 더러워질까봐가 아니라 자기 손이 찍히는 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게 있을수록 증거가 남는 행동을 싫어합니다. CCTV 서명, 도장, 녹음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오늘 그녀는 법무사 사무장을 데려왔습니다. 즉, 오늘의 목표는 기록을 남기는 일을 억지로 끝내는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 붙어 앉아 그들이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길게 늘어졌고 그 사이 제 머릿속에는 더 불쾌한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들이 날인하려는 서류가 402호 임대계약 문제만이 아니라면? 혹시 누군가의 이름을 이용해 돈을 빼거나 담보를 잡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서류라면? 이 집안 사람들, 특히 시어머니 쪽 가족들은 늘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체면을 챙겼고 시어머니는 규칙을 강요했으며 그 중년 여성은 돈 앞에서 사람을 밀어붙이는 타입이었습니다. 상대를 찍어 누르는 힘으로 자기 인생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들의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약한 고리를 찾아서 거기에 책임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로 가장 만만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로비에서 맞아도 아무 말 못했던 그 경비원. 그리고 제 눈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던, 제 편이면서도 늘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마침내 402호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먼저 나왔고 뒤이어 법무사 사무장이 서류 가방을 더 무겁게 들고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이 무거워진다는 건 안에 서류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즉, 뭔가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들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버튼. 그리고 로비. 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들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중년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입술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표정.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주 또렷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의 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모욕이었고 오늘은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서류가 놓입니다. 제가 그걸 막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막는 걸 넘어 그들이 쌓아 올린 서류의 탑을 그대로 무너뜨릴 겁니다. 그 여자가 로비에서 사람을 때린 손으로 오늘은 무슨 도장을 찍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하나만 정했습니다. 402호를 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정체부터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반부부터 제가 풀어야 할 진짜 핵심은 이거였으니까요. 제가 왜 그 경비원에게 손 떼는 걸 못 참았는지, 그리고 왜 그 중년 여성이 하필 그 경비원을 골라 때렸는지, 그 관계를 밝히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갑질 참교육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죽여 보게 되는 반전으로 바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버스를 탔습니다. 지하 보안실에서 나와 차를 타면 누구라도 저 여자가 왜 저기서 나와? 하고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며느리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를 넣고 손에 들었습니다. 생활감이 묻어야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디테일이 사람을 살리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따뜻한 난방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서 생기는 냉기 같은 것. 거실 탁자 위엔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예전엔 그 모습이 피곤한 남편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숨기는 남자로 보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발소리를 듣자마자 방문을 살짝 열고 눈만 내밀었습니다. 말투는 늘 같았습니다. 살갑지도 화내지도 않은 척하면서 사람을 쥐어짜는 말투요. 내일 약속 잊지 말고. 집안 행사 준비는 내가 하는 거 알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늘 쉬웠습니다. 대답하는 동안 마음만 잘 숨기면 되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올렸습니다. 끓는 소리가 나자 거실에 서류 넘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쪽을 흘끔 보더니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저는 거짓말도 아닌 말로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잠깐. 장도 보고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로비에서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중년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 경비원의 굳은 어깨, 그리고 뺨을 때리던 손바닥의 각도까지. 사람을 때리는 손은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돼버렸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 경비원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말하면 더 큰 모욕이 돌아올 걸 아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국을 끓이며 손목을 꾹 눌렀습니다. 분노가 손끝까지 올라오면 티가 납니다. 티가 나면 끝입니다. 오늘은 버텨야 했습니다. 아직은요. 밥상이 차려지고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머릿속 계산을 씹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통화를 하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닫히는 순간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단어 몇 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이면 도장만 끝내면. 도장. 오늘 낮 402호에서 들었던 단어가 다시 제 귀를 때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 집안에서 도장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몫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고 책임이 바뀌고 돈이 바뀌죠. 그리고 늘 그 끝에는 누군가가 모르는 사이에라는 문장이 붙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며느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 서류 사본, 402호 임대차 계약 원본 스캔본, 체납 내역 정리표, 그리고 오늘의 로비 CCTV 파일이 들어있는 USB. 남들은 이런 걸 보고 증거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그냥 열쇠라고 불렀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 사람을 무너뜨리는 열쇠,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가장 치명적인 열쇠요. 그날 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뺨을 맞은 그 경비원을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하필 그 시간에 나타났는지, 왜 하필 손을 문제 삼았는지, 그리고 402호에서 찍힌 도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차창 밖으로 겨울바람이 스쳐갔고 저는 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레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반드시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요. 작은 방. 오래된 건물의 복도 끝. 문 앞에 서자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노크를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친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빛이 어두웠고 한쪽 볼은 아직도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안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오늘 또 왔더라.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라는 단어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작업이라는 걸요. 오늘 또 왔더라.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맴도는 순간 제 안의 퍼즐이 덜컥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라는 단어는 습관이고 습관은 패턴입니다. 패턴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반복해서 같은 짓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목적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니까요. 그가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 대신 눅눅한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벽지 한쪽이 들떠 있었고 작은 전기난로가 구석에서 윙윙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뚜껑이 반쯤 열린 채 식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봉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움찔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건 몸이 정말 힘든 사람이 먹는 약이다 하는 걸요. 경비원은 제 눈길을 따라가더니 멋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추워서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추워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추워서 약이 필요한 건데 그는 그걸 별거라고 줄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보이면 더 초라해질까봐 스스로 먼저 깎아내리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고 그는 문을 닫아 잠갔습니다. 잠그는 소리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저 소리가 세상과 단절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온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 여자는 몇 번이나 로비로 내려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갈아넣듯 굴렸다고 했습니다. 경비가 건드렸다, 손댔다, 더럽다. 그 말들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됐다고요. 그리고 매번 누군가가 그 주문을 막고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해요? 그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건 이 좁은 방에서조차 위험한 일인 듯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402호 사람이랑 가까워요. 402호. 제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했습니다. 오늘 남편의 통화에서 들은 도장과 함께 같은 숫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단순히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퍼붓는 방식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 마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혹은 목적을 향해 밀어붙이는 것처럼요. 손을 댔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상대는 변명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주변 사람은 구경꾼이 되며 회사는 조용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구조를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해본 사람이니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로비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힐끔거렸고 누군가는 민망해하며 시선을 피했죠. 그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폭력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회사 보안실에서 보내온 자동 알림이었습니다. 로비 CCTV 추가 저장 완료. 저는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잠갔습니다. 제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면 계획은 망가집니다. 저는 지금 화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정확함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경비원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는 아마 내가 말하면 이 여자가 또 다칠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이미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익숙해진 사람은 저항보다 체념을 먼저 배웁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달라고요. 시간, 위치,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여자가 뭔가를 떨어뜨렸거나 놓고 갔거나 들고 있던 물건이 특이했다면 그것까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가방을 열어 뭔가를 찾는 척했는데 안쪽에서 서류 봉투 같은 게 보였다고요. 두꺼운 종이 봉투.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금색 로고가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법무사들이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 단단한 봉투요. 저는 속으로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류를 들고 도장을 준비하고 사람을 눌러앉히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조용히 치우려는 것. 그리고 치우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망신을 주고 입을 막고 의심을 심어 당신이 문제라고 만들기. 그렇다면 오늘 로비에서 뺨을 맞은 경비원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거슬리는 존재였고 누군가에게는 치워야 할 증인이었겠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나는 오늘 그 장면을 보고 참을 수 없었는지. 그 경비원이 처음부터 남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금 말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지금 여기서 그걸 드러내면 제 계획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가장 큰 충격과 가장 큰 사이다가 터집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근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내일의 그림이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여자는 또 올 겁니다. 또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그 여자가 스스로 덫에 들어오게 만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보안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CTV 원본 백업, 음성 포함 저장, 그리고 로비 근무자 진술 확보. 누구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적었습니다. 내일 같은 인물이 다시 올 가능성 큼. 이번엔 끝까지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열쇠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모서리가 느껴졌습니다. 그 감촉이 저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그 여자가 또 손을 올린다면 이번엔 그 손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먼저 칼같이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그날 로비 한복판에서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경비원이 왜 말을 못했는지, 그 중년 여자가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장면을 보고 참을 수 없었는지. 이제 제가 숨겨왔던 관계의 진짜 정체가 조금씩 드러날 시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로비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시선, 그 여자의 손, 경비원의 굽은 어깨, 그리고 CCTV 화면 속에서 제가 이를 악물고 있던 얼굴까지요. 감정은 뜨거웠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차가워야 했습니다. 분노로 움직이면 실수합니다. 실수는 저 사람들에게 빈틈이 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제 방 한구석,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만약의 날에 대비해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종이 몇 장, USB 하나, 작은 보조 배터리, 그리고 손바닥만 한 녹음기. 예전에는 이런 걸 준비하는 제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더군요. 누군가가 내 가족을 건드리면 평범한 사람도 칼을 갈게 됩니다. 그 칼이 꼭 새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증거라는 칼, 기록이라는 칼,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칼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출근 대신 점검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빌딩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주 단순한 말로만 요청했습니다. 오늘 로비 CCTV는 특정 시간대 원본을 따로 백업해 두라고요. 음성 포함.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로비 카메라 각도를 손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이런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빌딩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가 언제 오는지,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누굴 만나고 움직이는지 그 패턴을 알아야 했습니다. 계획은 상대의 습관에서 완성되니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제의 잔상 때문인지 경비 데스크 주변이 유난히 조용했고 사람들도 말을 줄인 느낌이었습니다. 경비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자세. 그런데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 당한 사람은 두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당할까가 아니라 또 당하면 끝이라는 공포로 다가오니까요. 저는 멀찍이서 그를 바라보다가 일부러 다른 사람인 척 지나쳤습니다. 가까이에서 위로하면 오히려 그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저 둘이 아는 사이라는 눈치를 채는 순간 공격은 더 정교해지고 더 잔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완벽하게 낯선 사람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로비 문이 열리며 익숙한 향이 스쳤습니다. 향수였습니다. 값비싼 향수는 멀리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누르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냄새부터 먼저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도착했습니다. 그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걸음걸이, 똑같은 표정. 마치 로비가 자기 무대인 것처럼.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더니 경비 데스크로 곧장 향했습니다. 속도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선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죠. 저는 그 순간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숨도 크게 쉬지 않게. 그리고 핸드폰 화면은 꺼진 채로 쥔 채 카메라 렌즈가 로비를 향하도록 각도를 잡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드디어라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끝낼 수 있다는 느낌. 그 여자는 어제처럼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소리. 그 다음은 건드렸지? 라는 단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슬쩍 모아 관객을 만들었습니다. 관객이 생기면 피해자는 더 작아집니다. 그 구조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능숙하게요. 경비원은 오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여자는 봐라, 말대꾸한다로 프레임을 바꿀 테니까요. 억울함을 말하면 불손함이 되고 변명하면 수상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택했겠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이 그를 더 약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걸 그녀는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면서도 동시에 다음 단계를 기다렸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먼저 소리치면 끝나버립니다. 제가 해야 하는 건 한 방입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한 방. 그래야 사이다가 됩니다. 그래야 참교육이 됩니다. 그 여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제 경비원이 말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쪽에서 단단한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금색 로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갑질러가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 아니면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가 경비원의 가슴팍을 손끝으로 툭 밀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은 폭발 스위치였습니다. 왜 손대? 지금 밀었지? 그녀의 목소리가 즉시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단,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뛰어들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멈춘 사람처럼요. 그리고 로비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구경이 관심으로, 관심이 긴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화려한 옷,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런데 눈빛은 확신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뭔가를 빨리 끝내야 하는 사람의 눈빛. 오늘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빨리 소란을 만들고, 빨리 경비원을 흔들고, 빨리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빨리 치워버리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조급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기록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한 말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이라는 단어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단어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도 순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기록 앞에서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남으니까요. 그 여자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 짧은 깜빡임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로 이겼지만 기록이 등장하면 게임이 달라진다는 걸요.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려 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니까요. 소리로 덮고 감정으로 밀어붙이고 상대를 얼려버리는 방식. 그 순간 제가 기다리던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무심코 말해버렸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하니까.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는 우연히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리는 계획이 있는 사람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라는 말은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 그게 목적이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안에서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서류 봉투, 402호, 도장, 그리고 침묵하는 경비원. 제가 숨겨온 관계를 여기서 꺼내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터집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중반부입니다.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지금이니까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리하셔야 하는 게 경비원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닌가요? 그 여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허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로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이 제가 왜 참을 수 없었는지, 그 관계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기 전 마지막 관문이 될 거라는 거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여자가 왜 오늘 안에 정리해야 했는지, 402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경비원이 제게 어떤 존재인지, 결국 전부 연결되어 한 번에 터져 나올 겁니다. 그때 그녀는 절대 웃지 못할 겁니다. 정리하셔야 하는 게 경비원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로비의 공기가 한 번 꺾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 시선을 등에 업고 소리로 밀어붙이던 그 여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딱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성질을 더 내도록 밀어붙이면 그 여자는 피해자 역할로 도망갈 구멍을 만들 테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실수 한 방. 그리고 그 실수는 이미 나왔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라는 말, 그 말 하나로요. 여자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가방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서류 봉투에 금색 로고가 제 눈에 박혀 있었고 봉투 모서리에 찍힌 작은 인쇄 글자가 순간적으로 읽혔습니다. 402호. 저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402호는 이 빌딩에서 가장 시끄러운 세입자 중 하나였습니다. 체납도 작고 전화하면 늘 말이 길고 약속은 가볍게 어기는 곳. 그런데 그곳이 하필이면 저는 로비 한쪽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천천히 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대 로비 CCTV 원본, 음성 포함,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 4층 복도까지 연동 백업. 딱 그 정도. 길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길면 흔적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완벽한 기록이지 소란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큰 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전처럼 맞장구 치지 않았고 구경하는 눈빛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로 도둑 맞았나? 가 아니라 저 여자가 지금 뭔가 숨기나? 쪽으로요. 기록이라는 단어 하나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경비원은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뺨 맞은 자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더 아프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체면이 무너지는 소리는 소리보다 먼저 어깨에서 납니다. 경비원의 어깨는 어제보다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일부러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입을 열면 그 여자는 또 다른 말로 그를 찌를 겁니다. 봐라, 말대꾸한다. 수상하다. 경비가 감히. 그런 말들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만 갑니다. 약한 쪽을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 여자가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로비에서 끝내지 않겠다. 로비는 소문이 퍼지는 곳이고 진실이 정리되는 곳은 아니니까요. 저는 보안팀장에게 다시 한 줄을 보냈습니다. 회의실 일 10분 뒤 비워두세요. 그리고 관리소장에게도 402호 관련 민원 지금 바로 확인. 여기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절차로 밟아야 합니다. 절차는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고 증거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최대한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안팀이 확인할게요. 여기서 더 소란 내시면 오히려 불리해지실 수 있어요. 대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습니다. 보안팀장이 로비로 내려와 확인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허세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발끝이 자꾸만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은 늘 도망갈 길부터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장면이 왜 제 가슴을 찢어 놓았는지 그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두 개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새벽마다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움직이고 남편이 던지는 말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 집안에서는 늘 제 목소리가 가장 작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작아지도록 그들은 습관처럼 저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게 결혼의 예인 줄 알고 버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빌딩의 실제 소유자였고 이 건물의 숨쉬는 계약서와 숫자들이 제 손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심지어 친정에도요. 돈이 알려지는 순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먹잇감이 되니까요. 저는 내가 사랑받는지 아니면 내 뒤에 붙은 숫자가 사랑받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리석었지만 그때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잔인하게 꼬인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농사를 망치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평생 흙 묻은 손으로 저를 키운 분이 남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자리 구하는 목소리를 내셨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우연처럼 아버지는 월급이 제일 낮다는 이유로 제 빌딩에 경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던 날, 저는 보안실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낯선 로비에서 연신 허리춤을 만지작거리고 출입증을 두 손으로 받으며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지 않게, 누가 함부로 하지 않게.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방식으로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로비에 나타난 날,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말투, 손짓,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제가 매일 집에서 견디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402호는 남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연결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맞물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로비에 온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임대료를 밀렸고 쫓겨나기 직전이었고 시어머니는 그걸 오늘 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어떻게 하려 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늘 하나입니다. 약한 사람 하나를 문제 삼아 시선을 돌리고 협박할 명분을 만들고 시간을 벌어 서류의 도장을 받아내는 것. 그들이 평생 써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다시 한번 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플라스틱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잡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을 흔들던 방식, 그 방식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는 무기.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위로하면 오히려 아버지가 불안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대신 보안팀을 통해 아버지 근무표를 조정했습니다. 내일 오전엔 로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대기하도록요. 아버지를 무대에 세우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대에 세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일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 CCTV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의 정적,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그 순간. 내일 저는 그 여자가 가장 믿고 있는 걸 부숴버릴 겁니다. 내 아들이 여기선 안전하다는 믿음. 경비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 며느리는 끝까지 고개 숙인다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건 의외로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영상 하나, 등기부등본 한 장, 그리고 제가 숨겨온 도장 하나. 내일이 오면 그 여자는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때린 그 경비원이 누구인지, 자기가 정리하려고 가져온 서류가 누구 앞에서 찢어질지, 그리고 내가 왜 그날 절대 참을 수 없었는지. 이제 정말로 참교육의 문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분노는 전날 로비에서 이미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밤새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휘두르면 허공을 치고 차갑게 다듬으면 정확히 심장을 꿰뚫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차가운 방식으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제 반찬통을 뒤적이며 잔소리할 타이밍만 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제 로비에서 무슨 일을 봤는지는 꿈에도 몰랐고 그 장면을 제가
CCTV로 확인했다는 건 더더욱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숨기는 게 많을수록 그들은 저를 더 얕봤습니다. 그 착각이 오늘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저는 마트 봉투를 하나 들었습니다. 일부러요. 겉으로 보기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며느리. 그렇게 보이도록. 평소처럼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하나, 생필품 몇 개. 딱 그 정도. 그리고 차를 몰고 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의 잔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란이 뭐였는지 어설프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경비 데스크 앞에 있던 아버지는 오늘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흔들리면 계획이 망가집니다. 저는 보안팀장을 먼저 불렀고 준비된 회의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1. 유리문이 닫히자 세상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차분한 조명, 긴 테이블, 벽면 모니터. 이 공간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방에서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누가 더 큰 소리 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기록을 쥐고 있느냐가 결론을 만듭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관리소장, 그리고 조금 늦게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그렇게 날뛰던 표정이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오늘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가 소리로 먹히는 판인지 증거로 끝나는 판인지. 시어머니의 시선이 회의실 모니터를 한번 훑고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한번 훑는 순간 그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체면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당신 누구야? 왜 끼어들었어?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신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어주세요.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섭거든요. 모니터 화면이 켜지고 로비 CCTV가 재생됐습니다. 어제의 소음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경비가 어디 손을 대? 라는 말투, 가방을 휘두르는 손짓, 그리고 결정적으로 찰싹, 뺨 때리는 소리. 회의실 안 공기가 한 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보안팀장은 표정이 굳었고 관리소장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기세로 찍어 눌러온 사람이 처음으로 기록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감정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입주자 민원 및 폭행 사건 보고서.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장. CCTV 원본 보관 확인서 시간, 장소, 음성 포함.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오해야. 내가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가방을.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오해라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상대가 피해자 옷을 입으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 옷을 벗겨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해라는 단어가 끝나자마자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계가 테이블 위에 닿는 순간 회의실에서 가장 크게 울린 건 시어머니의 숨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음기 안에는 어제 로비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402호 임대료를 오래 밀리고 있다는 것도, 관리소장이 계속 통보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방 안에 봉투를 들고 직접 와서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도요.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들이 집에서 나누는 대화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냥 얌전한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쉽게 내뱉습니다. 특히 돈과 도장이 걸린 순간에는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402호 누구 사무실이죠? 그 질문 하나로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제가 정확히 찔렀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꺼내었습니다. 402호 체납 내역서, 날짜, 금액, 독촉 기록, 최종 통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퇴거 절차 착수 예정. 관리소장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거 우리 아들 사무실이긴 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경비가 내 가방을. 그렇죠. 그들은 언제나 본질을 피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경비가 가방을 만졌냐가 아니라 왜 시어머니가 하필 그 아침에 402호 서류 봉투를 들고 로비에 왔는지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했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보안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 이번엔 CCTV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홀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비에 들어오기 직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 음성이 아주 선명하진 않았지만 입모양과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화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더 깊숙이 가방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방을 건드렸다는 말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가방은 애초에 도난당한 물건이 아니라 숨겨야 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 터뜨리면 남편이 도망칠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시어머니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편을 공식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 박자를 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녀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소리로 군림하던 사람일수록 증거 앞에서 가까이 오는 발소리에 약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면담 요청서였습니다. 402호 임대차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 세입자 동석 요청. 시어머니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을 여기로 불러오겠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주 짧게. 아드님 지금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손으로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닿지 않게요. 대신 보안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정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올 겁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은 채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판을 수습하러 올 겁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보게 될 겁니다. 로비에서 찍힌 폭행 영상, 402호 체납 내역,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
그리고 그때 제가 왜 그 장면을 보고 참을 수 없었는지, 제가 경비원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 여자가 왜 하필 로비까지 와서 사람을 때려야 했는지,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맞춰질 겁니다. 문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걸음, 숨이 가쁜 걸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 진짜 참교육의 시작이니까요. 문 밖 복도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 급하게 옷깃을 여미는 소리까지. 그 발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올 사람은 수습하러 온다는 얼굴로 들어오겠지만 결국 무너지는 얼굴로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의실 공기를 한번 훑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와 모니터를 한번 훑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보고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하던 방식대로 큰 소리부터 꺼냈습니다. 소리로 밀어붙이면 대충 넘어갈 거라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죠.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보안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모니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로비 CCTV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경비가 어디 손을 대? 라는 말투, 가방을 휘두르는 손,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이번엔 더 또렷하게, 더 잔인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때려는 순간 저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슬쩍 밀어두었습니다. 폭행 사건 신고 접수 예정이라고 적힌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경찰에 넘기기 위한 절차 문서였고 원본 영상, 보관 확인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가 원하는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니까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402호 임대료 체납 내역서. 날짜, 금액, 독촉 횟수, 최종 통보. 맨 아래엔 굵게 표시된 문장. 퇴거 절차 착수.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답이 나왔습니다. 체납을 모를 리가 없죠. 알고도 버틴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집이니까라는 착각으로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경비가 우리 가방을.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천천히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내려놓는 순간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건 어제 로비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으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402호 체납을 어떻게 막을지, 누굴 통해 시간을 벌지, 어떤 서류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경비한테는 세게 나가도 된다는 식의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반응.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죠. 조용할수록 사람은 더 무너집니다. 402호 세입자 박진우 씨 맞죠? 남편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끊지 않았습니다. 끊으면 다시 소리로 도망가니까요. 그리고 이 건물 미래타워. 주인도 맞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 숨겨온 진짜를 알고도 모른 척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저를 얕보는 게 편했으니까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부분을 손끝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여기, 제 이름. 그제서야 남편의 무릎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한 장의 종이로 뒤집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먼저 풀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이유의 핵심이니까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뒤로 비켜섰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경비복이 아니라 제가 준비해드린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맞은 뺨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옅게 남아있는 붉은 자국. 그걸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다시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저는 끝까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뺨 맞은 경비원 제 아버지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비참해하는 순간은 죄책감이 아니라 관계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내려찍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길게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폭행은 폭행대로, 체납은 체납대로, 그리고 그들의 오만은 오만대로. 402호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 통보 들어갑니다. 퇴거 절차 진행할 거고요. 폭행건은 경찰에 넘깁니다. 합의는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절차도 같이 들어갑니다. 대사는 짧았지만 회의실 공기 전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이 한 발 앞에 섰고 남편은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힘이 통하지 않는 공간에 들어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목소리를 낮추며 떨었습니다. 그냥 실수였어. 내가 화가 나서. 실수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게 실수라면 그 실수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저는 그걸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제 자신 앞에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밖 복도에서 무전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절차대로 접수된 신고. 원본 영상과 녹음 파일이 이미 준비된 상태. 도망칠 틈도 말로 덮을 여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게 매달리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는 순간 또 가족이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할 테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손. 그 손이 어제 누군가의 오만 때문에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경비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가족의 문제였고 제 인생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참고 넘긴 조용함이 아니라 정리된 조용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내려다보는 시선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겠죠. 적어도 그 건물 안에서는요. 저는 이제 숨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걸 과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오만을 끝내기 위해 당당해지기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내가 때린 그 손이
언젠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